철마다 모습을 바꿔가며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자연. 이 자연을 살아 숨쉬게 하는 주인공은 바로 야생 생물입니다. 포유류, 파충류, 어류, 식물, 해조류까지 수많은 생명들이 자연의 심장을 뛰게 하죠. 한 생물의 마지막 한 마리까지 죽어 보고 싶어도 다시는 만날 수 없음을 뜻하는 단어, 멸종입니다. 인간의 침략과 욕심으로 멸종되었거나 멸종위기에 놓인 생물종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인간이 나타나기 전인 6천만 년 전보다 현재 1,100가량 멸종이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부터 파충류, 양서류, 곤충류, 식물류 등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 92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46종의 법적 보호종을 관리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정된 생물은 포획, 채집, 국제적인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젖줄 낙동강을 찾았습니다. 각 분야의 연구원들이 낙동강 일대를 발로 뛰며 담수 생물자원의 서식 환경과 변화를 기록하고 표본 전시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멸종에 대한 경각심, 생물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먼저 낙동강의 수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물속에 수질 프로파일러라는 장비를 넣어 pH 전도도와 식물 플랑크톤의 양을 측정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식물 플랑크톤의 양에 따라 수질 등급이 나뉜다고 합니다. 수질만큼 살펴야 할 것이 강바닥의 구조와 수심별 유속입니다. 한 지점에서 한 지점까지의 유속과 바닥의 상태, 변화에 따라 출현하는 생물이 어떤 종류인지, 만약 환경이 변했을 시 생물의 종류는 어떻게 변해가는지, 환경의 물리적인 변화와 생물의 변화를 연계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죠. 물속 플랑크톤의 존재를 확인했다면 그 종류가 녹조류인지, 남조류인지, 혹은 독소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독소인지도 알아야겠죠. 채수한 물을 가지고 연구실로 이동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진 녹조를 일으키는 유해 미세조류의 양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물속엔 어떤 종류의 미세조류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바늘 모양으로 되게 긴 애들은 돌만류라고 해가지고 물 생태계에서는 가장 많은 그런 종류하고 개체수를 나타내는 그런 식물 플랑크톤의 한 종류예요. 이런 애들이 이제 남조류 같은 종류인데 이런 애들이 이제 많아지면은 되게 문제가 되는데 저기 상주보 상류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낙동강 하류처럼 그렇게 물 상태가 되게 심각하게 안 좋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낙동강 상류에 비교적 유속이 빠른 곳에선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외래 어종의 확산 등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종별 변화를 빠르게 파악해야 멸종을 막을 수 있죠. 채집한 토종 물고기들을 표본으로 제작하는 과정인데요. 이 녀석은 잉어과에 속하는 참갈견이라는 어종입니다. 참갈견이 수컷으로 이렇게 화려한 혼인색을 띠고 있고 추성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고유종인 쉬리, 칼랍자루, 우리나라 고유종입니다. 입의 모양이 돼지 코를 닮았다고 하는 돌고기, 얘는 수수미 꼬리로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낙동강에만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멸종 혹은 사라지게 된다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종들이 사라지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 저희들은 이와 같은 종들을 보존할 필요성이 늘 있습니다. 종류와 크기별로 분류한 물고기들을 세척한 후 포르말린 방부제나 알코올에 넣는 것으로 표본이 완성되고요. 현재 총 70여 종의 토종 물고기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낙동강 늪지에서는
다양한 수생 수변 식물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이 흘러내려가는 지점에서는 많은 외래 식물들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포착된 종류는 저 앞에 있는 게 지금 이게 족제비쌀이라는 식물입니다. 족제비 꼬리를 닮아 이름 붙여진 족제비 쌀이 1910년대 원산지인 북미에서 건너와 우리나라 야생으로 퍼진 귀화 식물로서 추위에 강하고 번식력이 왕성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생수변 식물을 조사한다 그러면 이 지점에 어떠한 식물들이 살고 있는지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증거 표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식기관인 꽃이나 열매, 영양기관인 줄기나 잎, 이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야 표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물과 더 가까운 곳에는 어떤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까요? 낙지다리라는 식물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낙지다리는 습지 식물인데 최근 들어서 습지를 이제 무분별하게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식지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습지를 기본적으로 보존해야 되는 그런 종입니다. 연못이나 도랑과 같은 습지에서 자라는 여러 해 사리풀 낙지다리는 줄기 위에 붙은 열매의 모양이 낙지다리처럼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러시아와 동남아시아 쪽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채집한 족제비 쌀이와 낙지다리 역시 표본으로 영구 보존할 수 있는데요. 식물을 종이 사이에 넣고 가지런히 정돈한 후 꾹꾹 압착하는 것이 1단계. 일주일가량 건조실에서 수분을 제거합니다. 영구 보존의 목적도 있지만 국내에서 채집할 수 없거나 야생에서의 채집이 어려운 경우 건조 표본에서 DNA를 채취하여 각종 연구에 활용하기도 한다는군요. 매년 봄, 우리를 설레게 하는 벚꽃이 엔딩을 맞는다면 종종 채소에 딸려오던 귀여운 달팽이를 사진으로만 볼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미 많은 생물들이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고 말았지만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선 지금 이 순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1991년 3월과 4월 구미공업단지에서 페놀 원액 저장 탱크 파이프가 파열되어 두 차례에 걸쳐 페놀 30여 톤이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페놀은 상수도에서 소독을 하는 염소와 반응하여 클로로페놀을 형성. 이는 페놀 원액의 500배나 되는 불쾌한 냄새를 만들었지만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던 정수장에서는 오염된 수돗물을 그대로 대구 일대에 공급하였고 이 물을 마신 일부 주민들이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이기도 했죠. 페놀은 합성수지, 염료, 살충제, 방부제 등 화학제품 연료에 사용되는 독성을 지닌 화합물입니다. 물에 녹으면 산성을 띠면서 톡 쏘는 맛과 고약한 냄새를 만들고요. 특히 체내에서 소화기와 신경계통에 문제를 일으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죠. 페놀 유출 사건이 일어난 지 26년. 현재 낙동강은 페놀 오염 기준인 0.005 ppm 이하의 수치를 보이며 회복을 꾀한 상태인데요. 더 반가운 소식은 담수 생물 특성 연구진들이 페놀을 제거하는 친환경 정화 물질을 자연에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페놀이나 중금속이 많은 산업단지 부근의 물과 토양에 서식하는 미생물들을 채집해 그 특성을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하는데요.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오염 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채취한 물과 토양 속에서 발견한 페놀 정화 미생물은 어떤 종류일까요? 김천이라든지 구미라든지 이러한 그 오염돼 있는 지역에서 저희들이 샘플링을 해서 그 미생물들 중에 13종을 처음에 분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페놀 분해능이 뛰어난 로도코커스, 그다음에 마이크로박테리움, 그다음에 슈도모나스 3종의 미생물들을 저희가 분리를 하게 되고, 분리한 미생물들을 각각의 그 페놀 분해 능력보다는 3종이 혼합이 됐을 때 가장 그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나보단 둘이, 둘보단 셋이 뭉쳤을 때 뛰어난 해독력을 보이는 미생물 삼총사. 개체별로 배양한 미생물을 구슬 입자형의 제재로 만드는 과정인데요. 알지네이트라는 석고가루를 용매로 사용하여 미생물을 농축해 고정화시킵니다. 마치 구슬 아이스크림처럼 예쁘기까지 한 구슬 입자형 제제. 분말형보다 활성력이 높다고 하는군요. 페놀 시료가 구슬 입자를 통과하면 페놀이 분해되어 정화된 물로 떨어지는데요. 500mg의 페놀에 160g의 구슬 입자를 넣으면 1시간에 40%, 6시간에 100%의 제거력을 보인다고 합니다. 페놀에 3종의 미생물을 넣기 전과 후의 측정 결과를 보죠. 위쪽은 미생물을 넣기 전, 페놀을 감지했다는 표시가 떠 있고요. 위와 똑같은 시료에 미생물을 넣고 20분 후 측정했더니 아래쪽을 보세요. 어떠한 표시도 없죠? 페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미생물 삼총사는 페놀뿐 아니라 벤젠, 톨루엔과 같은 다른 발암성 유해 물질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미생물 삼총사가 페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직접 관찰해 볼까요? 입자를 볼 수 없는 페놀을 대신해 기름을 떨어뜨렸더니 기름 속으로 몰려드는 미생물들이 보이시죠? 실제 페놀을 떨어뜨렸을 때도 이처럼 우르르 몰려들어 페놀을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균주들은 먼저 그런 그 페놀을 분해할 수 있는 기작을 가지고 있는 미생물들인데요. 실제로 움직일 수도 있는 미생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질이 있을 때는 그 주변으로 이동을 해서 그것을 쉽게 말하자면 먹이로 이용을 하는 것이죠. 저희가 밥을 소화시키듯이 그 페놀이 소화가 돼서 CO2나 이런 것들을 변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너무 작아 눈으로도 보기 힘든 미세한 생물에게마저도 커다란 혜택을 받고 있는 인류. 각자의 위치에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생물은 지구와 인류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멸종되었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신들의 종족을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듯 눈빛에서 애처로움마저 감도는데요. 현재 전 세계 78점의 박제 표본으로만 남아있는 큰 바다 새오리는 사람들이 기름을 얻기 위해 남획한 결과로 1844년 멸종되었고요. 청록빛 광택이 나는 검정색의 털에 암컷의 긴 부리가 돋보이는 후이아는 서식지 파괴와 남획으로 1907년부터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이처럼 박제 표본마저 없었다면 실제 모습을 영원히 볼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을 생물들. 오늘날 박제의 가장 큰 목적은 이렇게 우리 곁에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는 동물들의 모습을 직접 관찰하며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나누기 위함이죠.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종에 속한 새 한 마리가 또 떠났습니다. 이 새 같은 경우에 이름은 참매라고, 종명이 참매고요. 겨울 텃새입니다. 날개 쪽에 상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참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서 치료 중에 폐사해서 저희가 인수를 해온 상태고요. 대부분의 이런 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리과에 속하는 참매는 사냥과 관련된 전통 문화성을 가진 우리나라 천연 기념물이자 각종 국제협약에서 보호하고 있는 희귀종입니다. 그러나 서식지 훼손과 투명창 충돌 사고 등으로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안타깝게 죽은 참매에 다시 영혼을 불어넣어 보죠. 먼저 새의 무게나 날개의 길이, 부리 끝에서 꼬리 끝까지의 길이 등을 측정해 자료로 기록한 후 본격적인 박제 제작에 들어갑니다. 복부를 절개해서 안에 있는 생체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썩을 수 있는 조직들을 다 제거를 해내는 작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가슴부터 가슴뼈가 끝나는 부분까지 절개한 후 끝이 뾰족한 도구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가죽과 생체를 분리하는데요. 가죽이 건조해지면 박제로 만들었을 때 찢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특히 가죽이 얇은 조류의 경우 가급적 3-4시간 안에 봉합까지 끝내야 한다고 합니다. 분리된 생체의 성별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 과정. 지금 제작하고 있는 참매 같은 경우는 수컷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생식기가 명확하게 보이게 되거든요. 필요에 따라서는 DNA 연구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을 떼내어 보관하기도 하죠. 깨끗하게 분리한 가죽으로 드디어 박제의 핵심인 몸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매의 눈으로 신중히 철사를 고르는 전문가. 부위에 따라, 포즈에 따라 사용하는 철사의 두께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포즈를 연출하실 건가요? 나무 위에서 먹잇감을 노려보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연출을 할 계획입니다. 뼈에 철사를 연결하면서 쉬지 않고 바라는 하얀 가루. 박제가 더 멋있어질 수 있는 마법의 가루일까요? 아무리 썩을 수 있는 거를 다 제거를 한다고 해도 100% 제거가 되지가 않아요. 이제 뼈 마디마디에 붙어 있는 살점들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 방부제가 투입이 되지 않고 박제가 완료가 되게 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이제 벌레가 생기게 되거든요. 벌레가 생기게 되면은 이제 가죽을 갉아먹는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박제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방부제로 커버를 하는 겁니다. 생체가 텅 비어있는 빈속에 부피감을 주기 위해 솜을 채워넣는 단계입니다. 살이 제거된 공간에 꼼꼼히 솜을 넣어 표본의 형태를 만들죠. 이렇게 봉합을 끝으로 조직 제거와 철사 삽입 과정 완료! 드디어 참매가 박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매서운 눈빛, 살아있네. 마지막으로 깃털 손질과 부리, 다리 등의 채색을 마친 박제는 2주 정도 가죽을 건조한 후 비로소 전시관으로 입장한다고 합니다. 포유류 박제는 조리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붉은 사슴의 머리인데요. 부풀린 발포 우레탄을 원래 모양대로 조각한 후 그 위에 가죽을 씌우게 되는데 마네킹에 가죽을 씌웠을 때 빈 공간이 남지 않고 한 몸처럼 딱 들어맞는 것이 관건. 가죽을 씌웠다 벗겼다, 마네킹을 깎았다 가죽을 깎았다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오차 범위를 줄여나간다고 합니다. 호호, 극한 직업일세. 세심한 손길과 애정으로 영혼을 불어넣는 시간. 박제의 초롱초롱한 눈망울만은 오랫동안 우리 곁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박제를 만드는 주된 이유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는 일단 멸종 위기에 처했거나 아니면 앞으로 멸종 우려에 있는 종을 박제로 복원을 해서 후세에 이런 동물이 있었다라고 전해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동물이 죽음으로써 그 동물의 가족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생물 자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제2의 생명을 탄생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평형을 깨트리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씁쓸한 현실. 인간의 편리를 위해 자연에 준 고통은 부메랑처럼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톡톡 쏘는 과학. 사이다. 톡톡 씨, 뭘 그렇게 봐요? 플라스틱 병을 보고 있죠. 아이, 그건 아는데 그걸 왜 보고 있어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 녀석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톡톡 씨가 웬일이래요? 엉뚱한 생각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번엔 진짜 착한 아이디어를 구상 중이었다니까요. 진짜로. 환경오염의 주범, 플라스틱 병을 해결할 착한 아이디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 물 깨끗이 하는 정수기요. 저는 여기 나무 같은 거 심을 수 있게 화분으로 만들어서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그냥 이걸로 뭐 남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아, 화장실을 못 찾는데 네. 여기다가 남자라면 이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셀프로? 네, 셀프로. 무엇이간에 네. 해결할 수 있을? 네, 뭐 입구만 이게 맞으면 사이즈가 맞으면 종이배 같은 거 띄워서 새들 잠깐 쉬라고 만들어주고 싶어요. 저희는요 그 유니세프에 그 안에 있는 물을 담아가지고 드릴 것 같아요. 장애인분들한테 네. 기부할 수 있는 저금통.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톡톡씨. 뭐가 떠올랐어요? 그럼요. 이걸로 전구를 만들 거예요. 플라스틱 병으로 전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물이 담긴 1.5리터 플라스틱 병에 표백제를 넣어준 뒤 뚜껑을 있는 힘껏 꽉 닫아줍니다. 짜잔! 이제 톡톡씨가 준비한 상자에 플라스틱 병을 넣어줄 텐데요. 플라스틱 병 입구가 4분의 1 정도 바깥으로 나오도록 넣고 빠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을 하면 이게 끝? 아니, 이렇게 간단한데 플라스틱 병에서 빛이 난다고요? 에이, 의심 그만하고 팔로미.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 실외로 이동한 톡톡씨. 그리고 상자 안을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마치 전구처럼 플라스틱 병이 환하게 빛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페트병과 물 그리고 표백제로 간단하게 만든 이 페트병 전구는 빛의 산란작용으로 환하게 빛나게 됩니다. 상자 밖에 나와 있는 페트병 입구를 햇빛에 노출시키면 페트병 안으로 햇빛이 모이게 되고 이 모인 태양광이 페트병 안 물을 만나 산란하며 페트병 주위로 빛을 퍼뜨리게 되는 건데요. 이 현상이 일어날 때 바닥에 깔린 표백제가 산란작용을 도와 가정용 일반 전구처럼 환한 빛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빛의 산란이란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공기 속 질소, 산소, 먼지와 같은 작은 입자들에 부딪혀 여기저기 사방으로 흩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태양의 빛이 플라스틱 병 속 물, 표백제와 충돌하면서 사방으로 흩어져 상자 속을 밝게 비추게 되는 거죠. 얼마나 밝은지 궁금한 톡톡씨가 조도를 직접 측정해 보니 태양빛은 약 19,000럭스, 일반 전구는 약 780럭스, 플라스틱 병 전구는 약 710럭스로 일반 전구 못지않게 밝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두워지면 사용하지 못하는 플라스틱 병 전구가 생활 속에서 필요할까요? 매번 정전이 되면 내 작업장이 깜깜해져 난감하네.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래! 플라스틱 병과 태양을 이용한다면? 사실 이 플라스틱 병 전구는 브라질에 사는 정비공 알프레도 모제 씨의 아이디어예요. 빈민국가에서는 비싼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밝은 대낮에도 캄캄한 채로 지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과학 원리를 생활 속에 접목했더니 우와! 한 사람의 착한 아이디어가 수천 수만 명에게 빛을 선물했네요.
이 페트병 전구로 과학의 불을 밝혀봐요.